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소식을 전해서 아시겠지만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인 철룡의 발사 시험이 두 차례나 실패를 했는데요. 이번에 철룡 미사일의 발사 실패 원인이 나와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인 5월 13일에 카이에서 경남 사천에 있는 KF-21 조립동 공개 행사를 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KF-21 보람의 양산 2호기를 공개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공개 행사에 카이 사장이 참여해서 KF-21 양산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카이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해볼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날인 13일에 공군참모총장이 제15 특수임무비행단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우선 철룡 미사일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철룡은 올해인 2026년 1월 28일에 발사 시험이 있었으나 엔진이 점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3월 27일에 2차 기술 비행 시험이 있었으나 2차 시험에서는 미사일이 전투기에서 분리된 후 91초 동안 16km를 비행하고 바다에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기술 비행 시험은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전투기에서 분리되어서 엔진 점화 후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는지 점검하는 시험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험이 두 번 다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선 1차 시험은 아예 엔진이 점화가 안 된 게 확실한 것에 반해서 2차 시험은 16km를 비행했기 때문에 엔진이 점화되었는지 아예 점화가 안 되었는지 불확실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2차 시험에서도 엔진은 점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 나온 철룡 미사일의 시험 실패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철룡 미사일의 시험 실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엔진을 초기에 가동시켜주는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철룡은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터보팬 엔진은 공기를 압축하고 연소하고 배출하는 사이클을 가진 엔진입니다. 특히 철룡에 탑재된 엔진은 마 0.9에서 최적의 효율을 발휘하는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철룡 미사일은 전투기에서 분리되어서 발사된 후에 공기가 정상적으로 흡입되면 공기 흡입구가 열리고 이때 엔진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디지털 엔진 관리 시스템이 엔진을 점화해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공기 흡입구가 열리는 시기와 엔진 점화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엔진이 점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때를 대비해서 당연히 철룡의 엔진에는 재점화 프로그램이 있지만 같은 조건에서 재점화를 시도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엔진이 점화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 16km를 비행한 것도 엔진이 점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날개가 펴지면서 활공 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두 번의 시험 비행에서 철룡의 엔진은 단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엔진 소프트웨어를 다시 조종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조종이 끝나면 지상에서 점화 시험을 다시 하게 됩니다만 당연히 지상에서 점화 시험을 하는 것과 비행하면서 엔진을 점화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당연히 기존에도 지상 점화 시험을 하고 공중 발사 시험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다시 공중에서 발사 시험을 했을 때 공중에서 엔진이 정상적으로 점화되느냐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지상 시험을 하고 다음 달인 6월에 다시 발사 시험을 한다고 하고요. 10월까지 이 시험을 3차례에서 7차례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그때부터는 각종 회피기동이나 그런 본격적인 테스트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10월부터 내년인 2027년까지 각종 시험을 한 후에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철룡 미사일의 개발 완료는 크게 밀리지 않았고 여전히 2028년까지 개발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또다시 시간을 잡아먹게 되면 아마 이번에는 철룡 미사일의 완성이 2028년 안에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실패가 마지막 실패여야 한다는 것으로 또다시 실패하면 정말 철룡 미사일의 개발 일정이 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철룡 미사일의 이번 발사 실패로 인해서 타우러스 미사일이나 제즘 미사일 등 철룡의 대안으로 다른 미사일을 KF-21에 탑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일정 지연은 철룡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타우러스를 KF-21에 통합하는 것도 좋지 않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타우러스를 KF-21에 통합을 하면 철룡의 양산 수량은 줄어듭니다. 우리는 지금 120대의 KF-21을 도입하기로 했고 120대의 KF-21에 필요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수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120대의 KF-21에 500발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만일 철룡만 KF-21에 통합되면
철룡의 생산 수량은 500발이 되는 것이지만 철룡 미사일 말고도 타우러스 등의 다른 미사일의 통합이 결정되면 일부는 철룡 미사일을 도입하겠지만 또 일부는 타우러스가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룡의 생산 수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통합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타우러스의 통합은 철룡 미사일의 양산이 3분의 2 이상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전투기의 수량은 한정적이고 당연히 그 전투기에 다양한 무장을 통합하면 좋겠지만 다양한 무장을 통합하게 되면 당연히 각 무장의 도입 수량이 줄어드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지금은 타우러스의 통합을 반대합니다. 아무튼 다음 달에 있을 시험에서는 철룡의 엔진이 정상적으로 점화되기를 기원해보네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인 5월 13일에 경남 사천에 위치한 KF-21 조립동을 기자단에게 공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카이는 KF-21 양산 2호기와 그리고 소모성 무인전투기를 선보였는데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종출 카이 사장은 기자단을 상대로 미디어데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카이 사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우리 KF-21의 생산량은 한 달에 3대이고 그리고 연간 생산량은 2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3대를 생산할 수 있으면 연간 생산량은 36대가 되어야 하는데 왜 연간 생산량이 20대냐라고 한다면요. 결론은 카이 사장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연간 20대를 생산하지만 필요하면 인력 배치를 조정해서 연간 30대에서 40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소한 지금은 KF-21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여력이 여전히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대를 생산하고 2028년에도 20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한 10여 대를 납품하고 내년에 20대를 생산하게 되면 KF-21 블록1의 생산량은 10여 대가 남기 때문에 결론은 2028년에는 절반은 블록1을 그리고 절반은 블록2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KF-21의 수출에 대한 언급인데요. 현재 각 수출국과 협상 중인 우리 KF-21의 잠재 수출 물량은 200대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와의 수출 협상은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하고요. 그 밖에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폴란드와도 KF-21 수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특히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UAE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는 KF-21 진화형의 공동 연구개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 중이라고 하고요. 태국과 이집트 그리고 이라크 등 기존 K방산 운용 경험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 경험과 플랫폼 패키지를 결합한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카이 사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은 막바지 단계이고 제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16대를 구매하는 것도 수조 원의 계약이라고 하고요. 인도네시아는 16대를 생산하고 추가 발주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폴란드와도 KF-21 수출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필리핀은 너무 잘 알려진 내용이고 폴란드는 아마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레이시아도 카이 사장에게서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나라는 우리와 KF-21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UAE 그리고 사우디와는 KF-21 진화형 공동 연구 개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 중이라는 부분인데요. 분명 지금까지는 UAE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었고 저도 수차례 현지 언론 소식까지 여러분에게 전한 바가 있는데요. 결론은 UAE는 우리와 KF-21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걸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연 사우디는 우리와 무엇을 개발하려고 하는지가 관건인데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사우디는 아마 틀림없이 5세대 스텔스형인 KF-21 블록3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결론은 이번 카이 사장의 말로 짐작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KF-21의 발전형인 KF-21 블록3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우디와 그리고 UAE와 공동 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네요. 이번에 카이 사장의 말로 알 수 있었던 건 UAE는 우리와 KF-21 개량형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문제는 사우디는 우리들이 사우디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만 했을 뿐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카이 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우디도 UAE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KF-21 진화형의 개발 참여를 협상하고 있음이 확실해졌다는 점입니다. 분명한 건 결론은 우리는 지금 돈이 없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단독으로는 KF-21 진화형의 개발이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KF-21 블록3의 개발에는 무조건 공동개발국을 참여시켜야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KF-21 블록3의 공동개발국은 UAE와 사우디가 될 게 거의 확실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KF-21 양산 일정이 밀리는 것에 대해서도 카이 사장은 언급했는데요. 카이 사장은 정부와 공군의 결정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이야기했고요. 다만 2027년 양산 착수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후 1년에서 2년 범위의 일정 조정은 인력 운용과 생산설비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카이 사장은 이미 2027년분 양산에 따른 인력 배치 계획은 이미 수립되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1년에서 2년 양산이 늦어지는 건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건 결론은 그 사이에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둔 이야기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정부에서 연간 도입 수량을 줄이면 그만큼은 해외 수출로 돌리겠다는 이야기로 보이네요. 아마 우리 정부가 도입 수량을 줄이면 그만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장점인 전투기의 조기 납품을 폴란드나 필리핀같이 전투기가 급한 나라들에게 제한하겠죠. 한마디로 2030년 안에 KF-21 블록2를 인도할 수 있다고 제한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결론은 KF-21 양산 일정이 1년에서 2년 정도 밀리는 건 별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최악의 경우 2036년까지 4년이 밀릴 수도 있는데 그건 KF-21의 양산 비용 상승 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 카이 사장은 F5의 퇴역을 2030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앞당길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군 참모총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카이가 사천의 KF-21 전투기 조립동을 공개한 지난 수요일인 5월 13일에 공군 참모총장도 제15 특수임무비행단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군 참모총장은 공군의 미래는 인간과 AI가 더 스마트하게 연결되는 체계라면서 최선을 다해 패러다임을 전환할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서 40년째 운용 중인 F5가 내년 말 이전에 명예롭게 퇴역하도록 준비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F5가 2027년에 퇴역할 거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F5가 조기 퇴역할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F5가 2028년까지 조기 퇴역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군 참모총장과 카이 사장은 2027년에 퇴역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의 구형 F5는 이미 전부 퇴역을 했고요.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 생산된 KF5 제공호 2개 대대만 수원의 제10 전투비행단에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 대대가 내년에 퇴역을 하고 나머지 한 개 대대가 2028년에 퇴역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카이 사장과 공군 참모총장의 말에 따르면 수원의 제10 전투비행단에 남아있는 제공호가 내년에 전부 퇴역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공호도 내년이면 전부 퇴역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군 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한국형 루카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공군 참모총장의 말에 따르면 개전 초기 대량 운용이 가능한 미국의 루카스와 같은 저비용 무인 전력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특히 무인 공격기는 2030년 초까지 소요 제기가 됐는데 너무 늦어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루카스가 무엇인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바로 이란이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번 이란 전쟁에서 대량으로 사용을 해서 맹활약한 샤헤드 136 드론을 미국의 스타트업 방산 기업인 스펙터웍스가 모방해서 개발한 드론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샤헤드 드론을 미국에서 카피해서 대량 생산한 드론입니다. 특히 이 루카스 드론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미국의 LCS급인 산타바바라 함에 갑판해서 이란을 향해서 발사해서 실전에 대비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루카스 드론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대당 가격이 35,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5천만 원으로. 심지어는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대당 가격이 3천만 원 선이라는 샤헤드 드론과 비슷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루카스가 주목되는 이유가요. 우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고도의 항법장치는 가지지 못한다는 건 샤헤드 드론과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루카스도 주로 GPS를 항법장치로 사용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데이터 링크를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발사하면 더 이상 조종이 불가능한 샤헤드 드론과 달리 루카스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계속 통신이 가능하고 목표에 명중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모방해서 만든 드론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성능은 샤헤드 드론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군 참모총장의 발언은 이 루카스를 모방한 드론을 우리도 도입한다는 건데요. 다만 여전히 저는 우리 군의 경직된 사고가 답답할 따름이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샤헤드 드론이나 루카스를 모방할 수 있는 드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번 정부에서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대북 작전에 사용한 3가지 드론 중에서 샤헤드 드론과 거의 비슷한 모델이 있었고 그 모델은 바로 자폭형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드론을 개발할 때 우리 방사청에서는 저렴한 드론을 빠른 시간에 대량 생산하는 걸 시험하는 시험용 드론으로 개발된 드론이었고 그래서 대량 생산도 상당히 용이한 드론이었습니다. 다만 그 드론들은 대량 생산이 용이하게 만들어져서 대량 생산은 쉬웠지만 사용하는 카메라는 일본 소니의 상용 카메라를 사용했고 그리고 엔진은 중국산 상용 엔진을 그대로 사용해서 탐지 능력도 떨어지고 엔진 소음도 심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 군은 그 무인기들을 훈련용으로만 사용하려 했으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북한에 보내진 것인데요. 그래서 이 드론을 바탕으로 개발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루카스 같은 드론을 개발하는데 1년도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솔직히 엔진을 좀 더 소음이 작은 모델로 개량하고 그리고 항법장치만 북한의 GPS 재밍에 대응할 수 있는 항재밍 능력이 있는 모델로 교체하면 얼마든지 루카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드론을 하나 개발하는데 2030년까지 개발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있는 자산을 활용하면 1년이면 충분할 텐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마 이건 루카스와 같은 드론을 개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군의 경직되고 복잡한 신무기 도입 과정과 절차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한마디로 무인기 자체는 개발하는데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그 무인기를 도입하는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무기 하나 도입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린다면 절대로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국형 루카스 도입을 통해서 그런 쓸데없는 행정 절차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루카스 같은 드론을 도입하는데 4년에서 5년이나 걸린다는 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철룡 미사일의 시험 실패 원인이 나왔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까지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말레이시아와 그리고 사우디에 대한 KF-21 판매 협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카이 사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발 빨리 카이 사장 말대로 200대 플러스 알파라는 우리 KF-21의 수출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원해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KF-21이 200대 이상 수출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